지금 이게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주행하는 건 그냥 완전히 전기로만 주행하거든요. 지금 아예 시동이 안 걸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엄청 조용해요. 이 차가 이제 평상시에 타고 다니면 엄청 조용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다닐 수밖에 없을 만큼 거의 전기차에 가깝게 지금 주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상당히 조용한데 이 차에서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지금 시동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4기통 엔진인데도 엔진 사운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가속할 때 보면 엔진 사운드도 좀 비교적 경쾌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파워로 바꾸게 되면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항상 시동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때도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고 회생 제동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시동이 꺼지지만 엑셀을 조금만 밟아서 가속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항상 파워풀한 가속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시동이 바로 걸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그렇게 높지 않은 속도에서도 조금이라도 가속을 하려면 계속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시동이 걸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어도 4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그렇게 소음과 진동이 크진 않은 거죠. 주행할 때는. 근데 요게 정차를 하게 되면 느낌이 또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데도 이 정도면 뭐 꽤 조용하네요. 아무래도 아침에, 이른 아침에는 시동이 걸리면 조금 소음이 조금 크게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충분히 열이 받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상당히 뭐 조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워 모드에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어주고 하나, 둘, 셋. 네. 근데 지금 가속은 뭐 상당히 경쾌합니다. 근데 이게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제로백이 이게 5.6초인데 5.6초의 느낌까지 나진 않아요. 차가 덩치가 너무 큰 게 아무래도 좀 가속감을 즐기기에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죠. 지상고도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속을 앞바퀴는 엔진의 힘으로 가속을 하고 뒷바퀴는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엑셀을 밟더라도 앞바퀴 뒷바퀴가 동시에 가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가속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겠죠. 제로백을. 그리고 뭐 슬립도 별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드럽게 가속을 잘 해주고요. 확실히 이게 가속 초반에는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는 부분이 아무래도 엔진이 제 힘을 발휘하기 직전까지 전기 모터가 힘을 확 밀어줘서 가속해주는 그 부분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 붙고 또 회전수가 많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 트윈 엔진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4기통 2.0 엔진이긴 하지만 최고 출력이 무려 318마력이나 되거든요. 와. 이게 2리터 엔진 가지고 300마력 넘는 게 주로 벤츠의 이제 AMG 엔진들이 300마력 넘는 것들을 막 뿜어냈었는데, 지금은 뭐 현대 벨로스터 N 이런 차들도 지금 뭐 출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차는 그런 고성능 엔진을 지향하는 모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SUV나 세단에 적용되는 그런 가솔린 엔진인데도 최고 출력이 320마력, 이 차는 318마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초반에는 슈퍼차저가 힘을 보태고 또 후반으로 가면 터보차저가 힘을 보태 가지고 가속 초기부터 굉장히 높은 과급압을 유지하면서 힘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사실 기술적으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큰 덩치의 차를 2000cc 엔진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다 구동을 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요거는 T8이긴 하지만 T6도 있잖아요. 그래서 T6는 그 2.0 320마력 엔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륜을 다 굴리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가속은 고속까지도 꾸준하게 잘 이어집니다. 힘이 상당히 좋네요, 확실히.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게 이 큰 덩치를 그죠? 2000cc 엔진 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준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차는 지금 T8이어서 전기 모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전기 모터 없이 엔진만으로 가속하면 어떤지도 사실 궁금해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죠. 뭐 차지를 누르고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때는 가속을 하더라도 이때도 가속은 하는구나.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그 엔진으로 충전하는 차지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가속을 강하게 하면 그러면 이게 우선이네요. 전 이 상태에서는 가속을 강하게 하더라도 엔진으로만 가속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엑셀을 강하게 밟으면 그 상황은 이 차가 생각할 때 이때는 차지보다도 우리 주인님이 원하는 가속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판단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차지가 선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엑셀을 강하게 밟으면 그때는 전기 모터를 돌려 가지고 전기 모터 힘을 보태서 가속을 해줍니다. 잘 해놨네요, 시스템을. 근데 어차피 차지를 끄면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 상황에는 전기 모터를 안 쓰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설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전기 모터가 최대한 힘을 보태서 급가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C90은 처음 출시와 함께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 요거까지 굉장히 설정이 잘 돼 있었거든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고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파일럿 어시스트가 작동을 하고요. 계기판이랑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초록색 스티어링 휠 그림이 뜨면 기본적으로 회색이다 가지고 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이제 손을 잠깐 놓더라도 차가 주행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한 15초 정도 됐을 때 조향하십시오가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기존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아까 외곽순환도로를 주행을 하는데 그때는 핸들을 잡으세요, 조향하십시오 경고가 계속 안 떴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뜨네요, 조향하십시오가. 아침엔 뭐지? 거의 한 10분 넘게 손을 안 잡고 계속 갔었는데 어쩌면 속도가 더 낮아야 되는 건가? 근데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사륜구동이 있고요. 그리고 퓨어가 있고 또 평상시 주행, 스포츠 그 밑에 이제 오프로드가 있는데 상시 사륜구동을 선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엔진도 항상 살아있고 전기 모터도 항상 유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그렇죠. 이건 실제 이제 눈길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항시 사륜을 해야 될 때 지금 요게 그 회생제동 하는 동안에는 사륜이 안 되긴 하는군요. 회생제동 할 때까지 사륜을 만드는 건 아니고 회생제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엔진 시동을 끕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뭐 빗길이라든가 눈길 같은 거 주행을 할 때 차가 알아서 지금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뭐 전기 모터를 끈다든가 아니면 뭐 엔진을 끈다든가 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구동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길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상시 사륜을 선택해 가지고 적어도 구동하는 동안에는 앞바퀴랑 뒷바퀴가 항상 굴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고정해 주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프로드는 아니어도 사륜으로 주행해야 되는 대체로 이제 눈길 같은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퓨어는 이거는 이제 에코 주행인데요. 요거는 EV 모드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이 되면 가속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엑셀을 아주 깊이 밟지 않는 한은 계속 그 전기로만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면 고속도로여서 지금 90km 넘어서 지금 100km까지 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엑셀을 밟아 보면 이 엑셀을 밟았을 때 이 바늘이 EV 모드에서 엔진 시동을 거는 그 중간에서 딱 한번 걸려요. 실제로 엑셀에서 걸리는 건 아닌데 소프트웨어 자체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모터로 가속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엑셀을 더 밟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시동이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퓨어 모드에서는 EV 모드에 가깝게 전기만 가지고 주행을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요것도 지금 가속을 조금 해보면 100km를 넘어가니까 시동이 걸리네요. 다시 한 번만 더. 방금은 108km까지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로 가속을 했었는데 넘어가니까 시동을 걸어버리네요. 그래서 대체로 100km 정도까지는 평지 기준에서 한 시속 100km까지는 전기 모터만으로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요게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20km 정도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뭐 완전히 전기차랑 똑같은 방식의 주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기본 드라이브 모드가 하이브리드 상황인 거죠.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엔진을 시동을 걸었다가 껐다가 뭐 회생제동 할 때는 시동을 걸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무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스포츠 주행이 있는데 스포츠 주행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즉각적으로 최고의 힘을 뿜어낼 수 있도록 엔진도 항상 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 모터도 구동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110km인데도 110km에서도 엑셀을 밟으니까 바로 반응이 샥 날 정도로 힘을 굉장히 강하게 잘 뿜어내고 있습니다. 하긴 뭐 이게 차가 지금 400마력인데 그죠? 합산하면 400마력이니까 힘이 뭐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연흡기 400마력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일단 토크 자체가 가솔린 엔진도 토크가 워낙 높고, 그리고 전기 모터의 토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뭐 일반 자연흡기의 400마력보다는 월등히 더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오프로드 주행이 있는데 이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을 하면 최저 지상고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사륜 구동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속도가 높다 보니까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할 수 없는데 오프로드 모드는 40km까지 오프로드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T8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 서스펜션도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요. 기본 최저 지상고는 223mm입니다. 223mm면 사실 꽤 높은 최저 지상고라고 할 수 있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가 기본이 210mm거든요. 거기서 한 70mm까지 더 높아지다 보니까 꽤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기본은 210mm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23이니까 기본이 디스커버리보다 훨씬 더 높은 최저지상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오프로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최저지상고가 거기서 40mm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260mm, 최저지상고 면에서는 꽤 높은 최저지상고를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3mm에서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파워 모드죠. 파워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20mm가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에코 모드에서도 20mm가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파워 모드는 선택하는 순간 바로 최저지상고가 20mm 낮아져서 항상 그 상태로 유지해 주는 거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속도가 70km 이상일 때만 20mm가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저속 구간에서는 에코 모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지상고가 따로 낮아지지는 않고 70km 이상에서는 에코 모드를 선택하면 또 20mm가 더 낮아져서, 왜냐하면 이게 차체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그 저항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차체를 조금 더 낮춰 가지고 차체 하부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어떤 저항을 더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연비가 더 좋은 거니까 그걸 위해서 에코 모드에서도 지상고를 20mm 더 낮춰줍니다. 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인테리어에서 바뀐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엑셀런스 트림에서는 바뀐 부분이 있네요. 자, 뭐냐면 요 기어 레버, 오레포스에서 제작한 기어 레버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그냥 딱 사각 기둥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각 기둥으로 뭉툭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비스듬하게 깎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기에도 그립감이 훨씬 좋아요. 예쁘기도 예쁘고요. 이게 밤에 불이 들어오면 여기에 조명이 들어와서 훨씬 더 예쁘게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모니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 4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그 4개 창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차례대로 이렇게 창이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밀게 되면 메뉴들이 나오고, 또 이쪽으로 밀면 이쪽에 또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쪽은 주로 옵션, 기능에 대한 옵션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켤 거냐, 아니면 무슨 전조등을 어떻게 할 거냐, 레인 키핑 에이드를 할 거냐, 블리스를 선택할 거냐, 이런 안전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쪽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좀 다른 것들, 블루투스, 오디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러면 설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운드라든가 자동차 어떤 그 시스템적인 설정하는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리면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화면이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아주 이 오디오의 기본 장치들 그리고 김서림 방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기능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뭐 하나를 작동하려고 하더라도 꼭 한 번을 더 메뉴를 조작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디자인적으로 이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익숙해지고 나면 또 그래도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야, 근데 디자인은 진짜 지금 봐도 정말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사실 이게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소재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훨씬 더 강하죠. 이쪽에 가죽에 덮여 있는 이 가죽들 그리고 이쪽에 나무, 와, 이 나무의 질감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가죽과 나무와 크롬과 아래쪽 가죽, 인스크립션과 엑셀런스에는 나파 가죽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 아래쪽 이 밝은 베이지색 가죽, 이 색깔의 어떤 조화가 사실 정말 좋죠. 이 베이지색이랑 이 우드랑 이 좀 짙은 이 가죽의 이 색깔의 조합 자체가 사실 정말 고급스러워 가지고 이 차를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크립션 트림에서 사실 이 가죽과 나무도 정말 좋긴 한데 인스크립션을 꼭 굳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 BMW 오디오죠. 이 바우스 윌킨스 오디오가 적용되면서 상단에 있는 이 스피커 커버도 알루미늄으로 제작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대시보드 가운데에도 동그랗게 지금 스피커가 마련이 되어 있죠. 이 XC90의 인스크립션과 엑셀런스에는 이 BMW 오디오의 스피커가 총 19개 그리고 출력이 1400W 짜리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웬만한 어떤 스펙의 오디오가 여기 와도 사실 거의 꿀리질 않아요. 심지어 롤스로이스가 와도 정말 꿀리지 않을 정도로 오디오 스펙은 사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리도 사실 엄청나게 좋고요. 저기 디자인 조 부분은 그 BMW 그 홈 오디오 내지는 스피커에 보면 이렇게 노틸러스죠. 노틸러스 스피커 상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는 그 스피커의 디자인을 여기에도 차용을 해가지고 저렇게 디자인해 놨는데 정말 예쁘죠. 와, 소리를 어떻게 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away. 이러면 진짜 하루 종일도 음악 들을 수 있어.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 이거는 사실 이제 BMW 오디오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음색의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 그 음의 조화, 선예도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지난번에 혜영 기자는 슈어의 헤드폰 같은 느낌이 든다, 아주 모니터링에 가까운 그런 음색을 보여준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색이나 어떤 그런 밸런스 면에서는 슈어처럼 딱 균형 잡힌 느낌이긴 한데 근데 하나하나 뭔가 사운드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느낌이 이게 뭐 고급스럽다는 말 말고는 어떻게 딱히 표현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송 기자하고 이야기할 때는 막 기름기가 좔좔 흐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로 훌륭한 사운드들을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시너지가 발휘되게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정말 고급스러워요. 진짜 크레이지다 진짜. 이 소리가 뭔가 이게 사운드 설정하는 메뉴도 굉장히 단순해요. 보면 사운드의 음성 톤
그냥 뭐 트래블, 베이스, 서브 우퍼 이거 선택하는 거 말고는 그 다음에는 밸런스, 그 다음에 시스템 볼륨, 이게 뭐 그 특수 효과, 뭐 3D 효과 뭐 이런 것도 따로 없어요. 그냥 이게 아주 심플하게 트래블이냐 베이스냐 서브 우퍼냐 뭐 이거 말고는 설정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와,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진짜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롤스로이스에 있는 렉시콘, 그 차도 사실 진짜 좋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가격 자체가 너무 싸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냥 차로 고른다면 사실 그 차를 당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의 가격과 차를 떠나서 만약에 롤스로이스에 있는 렉시콘하고 이 볼보에 있는 이 BMW하고 둘 중에 오디오만 둘 중에 놓고 골라라 그러면 저는 이거를 고를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까지 제가 들어본 수많은 차들 중에서 이 오디오는 볼보의 BMW가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굳이 볼보 내에서도 사실 각 모델들마다 공간의 크기도 다르고 스피커 개수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이 차를 타면서 다시 조금 고민이에요. 그동안은 V90 크로스컨트리하고 XC60이 제일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XC90도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이 스펙상으로는 XC90이 제일 세죠. 스피커 개수도 XC60보다 더 많고 출력도 이게 더 높은데, 근데 그 대신 공간이 더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V90 크로스컨트리가 진짜 좋았고, XC60도 그만큼 좋고, 그 다음에 얘가 상대적으로 조금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BMW 오디오들만 한번 갖다 놓고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는 청음을 한번,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디오 때문에 뭐 차를 고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60 클러스터랑 90 클러스터는 사실 인스크립션의 BMW 오디오가 웬만큼은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그래도 굳이 이제 챔피언을 한번 꼽아보자면 뭐가 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 된 볼보 XC90 중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T8 중에서 뒷좌석을 독립식으로 리무진 형태로 꾸며놓은 엑셀런스 트림을 시승을 했습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크게 바뀐 부분이 없다 보니까 뭐 굳이 차 다른 게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 그릴 디자인도 좀 바뀌었고 휠 디자인도 좀 바뀌었고, 그리고 엑셀런스 트림은 아무래도 이제 뒷좌석 공간 자체가 워낙 더 좋으니까 지난번에 엑셀런스 트림을 제대로 소개해 드리지 못했던 그 부분에 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엑셀런스 트림을 시승을 했고요. 엑셀런스 트림에서는 또 여기 오레포스, 여기 기어 레버 디자인이 바뀐 부분, 이 부분도 좀 마음에 듭니다. 파워트레인은 엔진이 한 5마력 정도 출력이 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뭐 사실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T8 파워트레인 자체가 힘이 워낙 좋고, 그리고 사륜구동도 완벽하게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T8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차를 가지고 조금의 오프로드를 들어갈 때도 훨씬 더 여유롭게 오프로드 주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T8은 매력이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만큼 아무래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한다면 평상시에는 거의 전기차처럼 주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연비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사실 매력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문제는 이제 사실 가격이죠. 인스크립션이 1억 877만원, 그리고 엑셀런스가 1억 3637만원인데, 엑셀런스가 인스크립션 대비 2760만원이 더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뒷좌석을 확 꾸미는데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뭐 특별히 뒷좌석에 VIP를 모시는 용도로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여서 이건 뭐 따로 말씀드릴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T8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억이 넘잖아요. 1억 877만 원인데, 자, 이게 T6 인스크립션이 가격이 9,5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T8 인스크립션이 T6 인스크립션보다 1,327만 원이 더 비싸더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만약에 우리 집에 충전 시설이 도저히 확보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1,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더 투자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기도 하죠. 사실 1,3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이 T8은 충전 시설이 없다고 하면 정말 T8을 선택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자,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327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면 827만 원이 더 비싼 셈인 거죠. 그래서 T8을 사는데 정부의 돈을 보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827만 원만 더 주면 T8을 구입을 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T8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죠. 와, 야, T6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데 T8은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 에어 서스펜션도 최소한 몇백만 원 하는 옵션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T8하고 T6의 그 갭이 또 한 번 더 줄어들죠. T8은 제로백이 5.6초, T6는 6.5초, 힘에서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좀 더 시원시원한 달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T8을 선택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비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놓고 고민을 할 때 연비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연비는 아쉽게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힘도 더 세고 전기 그 배터리 용량도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이브 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외부에서 충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전기를 쓰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연비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그 하이브리드 연비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는 거 말고 그냥 하이브리드 연비로만 따졌을 때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체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만 큰 차이가 없더라. 특히나 T6하고 이 T8하고도 연비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단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서 무게가 더 무거워졌죠. 그거는 핸디캡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부분은 이 회생 제동으로 걷어 들일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체가 이 회생 제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만큼을 싣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배터리 용량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전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러니까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하이브리드에 적용되어 있는 그 정도의 배터리만 장착하고도 충분히 걷어들일 만한 에너지들은 충분히 다 걷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직접 실험을 해본 건 아닌데, 근데 이제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1,327만 원에서 보조금 500만 원 빼고 827만 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서 몇백만 원. 근데 연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힘은 이게 더 좋아. 그러면 굳이 그것만 가지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만한가? 근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충전 설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이게 값이 1억이잖아요. 지금 T6도 거의 1억에 육박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이 T8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이 전기 모터가 주는 매력이 사실 상당히 있거든요. 당연히 충전 설비가 갖춰져 있으면 당연히 T8이고, 전기 충전 설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T8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당연히 뭐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원하시는 오프로드 주행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T8이어야 하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T8을 생각할 때는 막연하게 좀 되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이게 뭐 일반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충전 설비가 없는 분들한테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가격 1,327만 원이면 너무 멀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고려를 해보면 그렇게 멀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뭐 나는 한 827만 원 정도를 더 들여서라도 TS를 선택하겠어. 에어 서스펜션도 마음에 들고 전기 모터가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사실 827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무슨 소리야? 굳이 쓸데없이 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확실히 이번 시승을 통해서 T8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T8이 상당히 매력이 있네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T6를 사는 것도 어렵지 않고 T8을 사는 것도 어렵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T8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집에 충전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모터리언입니다.